남북의 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자, 남북의 썰 이번 주는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와 함께 정세편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저희가 아주 좀 재미도 있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나라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정점이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지금 학계에서 핫한 이슈라고 합니다. 중국 정점론, 피크 차이나. 요게 어떤 논리적 구조가 있고 우리한테는 어떤 함의가 있는지 우리 박 교수님한테 좀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먼저 중국 정점론 조금 이따 하고 뭐 최근 상황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뭐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아 이건 좀 아닌데 이런 분들도 계신데 뭐 일단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가장 긍정적인 면은 한미일이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일종의 세계관을 좀 맞춰봤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계관을 맞춰봤는데 상당 부분 그 세계관이 겹쳐서 그 세계관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면 인태 지역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어떻게 전략을 끌고 갈 것인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조금 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중심과 미국 중심의 두 세계가 있다면 이 바둑판을 우리가 한번 현재 놓고 보면요. 중국이 우리가 그 얘기를 곧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중국이 아무리 부상해도 현재 집수로 따지면 이 미국 중심의 집수를 따라갈 수가 그렇죠. 없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이라는 또 나름대로 적지 않은 집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의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그 집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과연 그렇다면은 이 집을 어떻게 잘 온전하게 유지하고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미일이 동의를 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그렇죠. 또 지속하고 네.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 좀 큰 윤곽을 좀 짚어주셨고, 근데 또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약속을 해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는 게 뭐 인지상정, 인간사인데, 뭐 한미일 정상회의 그런데 요거는 조금 좀 찜찜하네 이런 부분 혹시 없을까요?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제가 또 유심히 다 봤는데 뭐 그 부분의 상당 부분 저는 해소가 되는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미국 편에 서서 전이대가 되지 않느냐 중국을 견제하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판에서 세계 질서가 흘러가는 걸 보면 거기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 현재로서의 편을 서야 되느냐. 구태여 그걸 뭐 편을 가른다 얘기하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반응을 보면 저는 굉장히 주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한미일도 그렇고 늘 상대편이 있는데 중국, 우리 특히 얘기한 북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가 방증하면서 볼 수 있는데 중국이 뭐 거친 반응이 처음엔 나왔죠. 근데 그 거침의 정도가 그렇게 저는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중한 교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늘 외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뭐 대사를 초치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거기서 다 멈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국이 물론 불쾌하고 자신을 견제한다는 걸 알긴 하지만 현재 이 한미일 이 캠프 데이비드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떤 구체적인 뭐 조치를 특히 한국을 특정해서 한다든지 그럴 생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뭐 그런 움직임은 없는 그래서 그 것 같다. 부분은 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럼에도 어떻게 진전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 현재까지는 한중 관계를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한국 정부가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를 그러면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앞으로 남긴 숙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합의, 뭐 커미트먼트 공약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문서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한테 얼마나 좀 국익에 도움이 되게 우리가 좀 관철을 시키느냐 이런 것과 중국
그걸 자세히 보면서 또 중국이 혹시라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는 좀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거기에 또 하나의 예, 예. 더 큰 변수를 볼 수 있는 거 나중에 한번 우리 기자님이 다뤄도 좋을 것 같은데 미국 변수가 크죠. 대선이요. 예, 미국 예. 대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기시다 내각이 또 지지율이 높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예. 한미일이 정상이 합의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이 제도화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뭐 일종의 1회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거 따로 모인 게 네. 첫 회니까요. 네. 2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제 뭐 서울에서 하자.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윤 들리는데 대통령 그렇게 만약에 하는 거고. 2회도 딱 한미일이 다른 다자회에 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 주제로 한미일이 모여서 하고 그런 지난 캠프 데이비드 같은 형식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일종의 제도화돼서 안정성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내년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뭐 조금 더 계속 될 수 있는 지속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지금 좀 이른 예고를 해드리면 미국 대선이 이제 2024년 11월 5일인데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 방송에 우리 이제 박 교수님이 나오실 텐데 그때 또 미국 대선 조금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북한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제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이 31일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맞서서 뭐 또 역시 예상한 대로 미사일도 쐈습니다. 그리고 전군 지휘 훈련 뭐 하면서 우리 계룡대를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가리치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남반부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 이걸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또 활동을 보면 뭐 해군절 행사 여기 또 가면서 특히 해군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양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북러 관계가 이게 북중 관계 못지않게 굉장히 밀착되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 뭐 정상회담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고 군사적으로 지금 북러는 사실은 동맹이 아닌데 뭐 합동군사 훈련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이런 최근 움직임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가 다시 사실 우리가 다뤄야 할 그렇죠. 주제고 네, 뭐 그렇죠. 이제 함의가 있고 복잡한 문제들이 다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세 개를 다 한 세 개 정도 질문은 아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미일이 이 강화하고 있는 협력에 대한 반작용이다. 그냥 보이고 있는 게 뭐 당연히 북한의 김정은의 그런 대응도 있고 북러 관계도 있고 또 북중러 관계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다 그런 반작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지휘소 훈련에 김정은이 간 것과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자신들의 작전 계획을 다 밝힌 거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무기를 쓸 것이냐 큰 틀로 보면은 재래식을 포함해서 재래전 핵 전쟁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혼합전 이것은 빨치산부터 되는 유격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혼합한 작전 계획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정말 북한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훈련할 수준까지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매우 정교함이 따라야 되는 작전이고 그 단계별로 그걸 다 뒷받침하는데 전력들과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섬세하고 또 정교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북러 관계는 좀 복잡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특히 해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만 주로 군사적인 측면의 안보 협력이 모아지는 곳은 해상이죠. 네. 왜냐하면 해상이 이지스함을 동원해서 그렇죠. 네. 북한의 핵 미사일을 탐지, 식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3국이 다 이지스함 최첨단 함정을 갖고 있어서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해상 전력이 제일 약합니다.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북러 간에 많이 훈련할 가능성이 저는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해상 측면에서의 전력을 북한 입장에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함정이라는 것은 뭐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절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기술은 정말로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전해주거나 그러지 않으면 북한이 이지스함 수준을 갖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핵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함정을 하나 보여줘서 거기서 마치 이 전략 순항 미사일, 핵을 탑재한 미사일 쏜 걸 보여줬는데 뭐 스텔스처럼 뭐 이런 분위기도 우리 좀 뭐 살짝 군 당국의 보이고. 판단에서는 그건 상당 부분 아니다.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런 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 해군을 강조하는 모습도 거기에 어떤 일정한 반작용이다. 뭐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 북러가 지금 이제 교수님은 합동 훈련까지 갈까 약간 조금 조심스러운 반응인데 그 요건 어떻습니까? 뭐 훈련은 뭐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거로 하고 지금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기가 지금 거의 뭐 굉장히 많이 소진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북한한테 무기를 조금 구매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돈으로 받는 것도 근데 사실 러시아 루블화 이거는 뭐 사실 국제 경제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도움이 안 될 텐데 어쨌든 돈으로 받거나 아니면 지금 위성을 쏜다고 했다가 계속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제 ICBM을 쐈을 때 뭐 그 재진입이라던가 다탄두라던가 이런 데서 북한의 기술력이 아직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무기를 북한이 지원하고 자기네들이 아직 조금 못한 이런 분야의 기술을 조금 이전받고 이럴 가능성은 어떨까요? 무기 지원, 특히 탄약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호 운용성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같은 네, 무기 네. 체계를 운영해야 탄약을 가져다 주더라도 현재 한국의 155mm 포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군 나토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 우리한테 지원 요청이 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북한도 비슷합니다. 과거 구소련 시절부터 북한의 무기 체계는 상당 부분 상호 운영성 구소련부터 넘어온 거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포탄의 사용이 일일 사용량이 엄청난 상황에서 당연히 생산 능력이 딸리는 건 분명하고 전 세계를 둘러봐도 그 포탄의 여유분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다. 그래서 뭐 당연히 북한한테 요청을 하고 뭐 이게 정확하게 증거가 나오질 않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미국 당부의 정보 당국 발표도 지원이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으니까 그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반대급부는 이것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러시아가 과연 그런 첨단 기술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러시아랑 협력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협력 그때 당사자들 그분들 인터뷰해 보면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건 전부 다 계약의 공식 계약, 국제 계약을 맺고 한 건데도 그 기술이나 그런 거에 너무나도 이 러시아가 좀 배타적으로 굴어서 어렵고 그러니까 아무리 러시아가 북한이 필요해도 그런 첨단 쪽의 기술 이전은 저는 굉장히 제한되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거 말고도 줄 게 많이 있죠. 네. 북한이 현재 필요한 것은 원유. 그러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원유와 자원들 그리고 또 식량 이제 그런 부분들이랑 일종의 교환은 가능하다. 근데 이게 다 문제가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는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러시아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최근 상황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의 핵심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이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진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몇 년 전부터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런 이제 말이 조금 많이 회자가 돼서 일반인들도 이제 아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먼저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게 국제 정치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예전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두 도시국가 있었죠. 뭐 영화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많이들 아실 텐데. 스파르타가 거기에 핵심 국가였습니다. 근데 아테네가 점점 힘을 갖고 오다 보니까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도전국이 자신들을 결국은 정복할 것이다. 자신들보다 더 앞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그 아테네가 부상하고 있는 아테네를 공격해서 전쟁이 시작이 됐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투키디데스의 그 함정에 빠진다. 이거를 본격화한 것은 하버드대에 있는 그레암 앨리슨 교수가 책을 써갖고 역사적으로 16번인가요? 그런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4번인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전쟁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기존의 패권국이 있고 거기에 도전하는 또 다른 강력한 나라가 있을 때 역사를 보니까 16번 중에 12번은 이게 그냥 말로 잘 된 게 아니라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존의 패권국은 지금의 국제 정치를 보면 미국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도전하는 건 중국이다. 근데 경험으로 보면 이게 미중 사이에 이게 심각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고 그래서 미중이 이거 진짜 잘 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요 또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미국과 유럽 쪽, 이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정점론, 그러니까 뭐 영어로 피크 차이나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나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먼저 중국 정점론이라는 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이 피크 차이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또 그 미국의 유명한 교수죠. 조셉 나이 교수가 피크 차이나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한국에서도 중국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그 제목으로 어떻게 실패하는가? 어떻게 실패하느냐. 네, 이게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원제는 영어로 데인저 존이라고 해서 위험지구. 브렌드 하랑 네. 그 마이클 베클리라는 두 명의 학자가 썼는데요.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투키디데스 함정 결국 전쟁으로 끝났다.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현재 중국이 정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점의 의미는 앞으로 떨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피크를 지금 치고 있다라는 거니까. 고지에 이미 올라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이 정점을 치고 그 점차 이 국력이 빠지는 이 기간이 훨씬 위험하다. 그러니까 약간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치고 올라오는 도전국에 대해서 패권국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인데 거꾸로 올라갔던 이 도전국이 내려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뭐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거는 그 앞서서 근데 과연 중국이 피크냐? 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이제 앞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석이 나왔고 특히 아주 최근에 많은 얘기들이 들립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한 1, 2주 사이에 나온 얘기만 봐도 뭐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인가요? 거기가 뭐 지금 뭐 파산, 부도할 거다. 뭐 지금 일단은 뭐 위기는 넘기긴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1인 지배 체제가 뭐 완전히 굳건하게 들어선 거는 맞는데 뭔가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뭐 사상 최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그러면 박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정점을 이미 지났다 혹은 뭐 막 이제 지나려고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중국이 지금 정점이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의 근거죠. 첫 번째로는 중국이 출산율이 저하됐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 인구 감소가 되니까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수치를 보면 2000년대 초 같은 경우에 은퇴자 중국 말입니다. 은퇴자 한 명당 부양 인구가 1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은퇴자 한 명당 10명의 부양 인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한 명의 은퇴자를 하는데 2050년 되면은 그 부양 인구가 2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2명. 10대 1에서 2대 그렇죠. 1이 되네요. 근데 한국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긴 그렇죠. 하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어떠냐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향후 10년간의 경제 생산 인구가 5% 정도 증대됩니다. 미국은 이민 사회잖아요. 그렇죠. 매년 100만 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온다. 인구가 추가로 들어오는데 이 인구들은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인구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주로 또 젊은 사람들이 갈 테니까.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외 자원 의존율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석유를 75%, 천연가스는 45%를 수입하고 있고 수입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근데 반면에 미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 2021년부터 이른바 셰일가스 혁명으로 이 액화 천연가스 (LNG) 최대 수출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의존도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오히려 수출국이 됐다. 그런데 당연히 자원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잠깐 김 기자님 말씀하신 건 정치 체제의 문제인데 그렇죠. 시진핑 주석 들어서서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되는 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7월 달에 통과된 이 반간첩법, 방첩법이라는 것. 지금 중국, 심지어는 홍콩에 여행 갈 때도 조심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7월 달에 홍콩을 다녀왔는데 그렇죠, 그 방첩법이 홍콩까지는 아직 적용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홍콩에 도착하니까 저의 문자 메시지로 우리 외교부에서 조심해라라는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을 가는 건 조금 조심스럽고 이걸 과연 중국 당국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갈 사람도 이거 가도 되느냐. 그러니까 저 같은 그냥 뭐 연구자 입장도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게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닙니다만 유명한 중국의 하이텍 기업 알리바바나 뭐 다
어려움을 겪은 거 마찬가지. 아니 갑자기 사주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종업원 50인 이상일 경우에 모든 기업에 공산당 정치국을 배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이게 북한이랑 비슷한 모습들이 똑같네요. 점점 보이고 있어서 네. 이런 상황에서 역으로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죠. 어려움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하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개인과 기업, 조직에 대한 자유는 완벽하게 그렇죠, 보장이 돼 그렇죠. 있다라.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미국과 중국과 비교해서 이걸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고 또 지정학적 환경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번 보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주변 국가 다 영토 분쟁이 대부분 걸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뭐 네. 인도 잘 알려져 있고 일본, 베트남, 필리핀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또 중국의 동맹국을 보면 중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북한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른바 조약을 맺고 있는 동맹국가 50개 국가가 넘어요. 해외 기지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지부티 한 곳이고 미국은 750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과연 미국과 경쟁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 가장 심각한 건 아까 말씀드린 중국 경제죠. 뭐 헝다가 이미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죠. 그다음 비구이 위한 뭐 주론 같이 여러 가지 여러 기업들 그건 이제 앞에 부동산 기업들이고 뒤에는 이제 그 파이낸셜 하는 그런 재정을 하는 그런 쪽의 기업들인데 투자 기업들이죠. 뭐 부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일부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중국발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고 올해 그 분명하게 올해 분기에 그 청년 실업률을 아예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랬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건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좀 보여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의 동력이 대부분 정부 투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본과 비슷한. 그러면은 투자가 되는 일정 수준에서는 이게 그 투자가 줄어들거나 멈췄으면 침체기에 들어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 수치로도 나타나는 게 중국의 총부채가 2008년부터 2019년 사이에 8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 총생산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2007년에는 15%로 정점을 찍었는데 2019년 6%, 지금 5% 미만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과연 5% 미만 4% 수준으로 이걸 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중국 내에서 사회적 합의가 잘못하면 깨진다는 거죠. 사회적 합의는 이런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절대 권력을 갖는 대신에 모든 인민들에게 중산층의 삶을 보장해 준다. 이게 미국에도 비슷한 사회적 합의인데 이게 깨져서 트럼프가 등장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중국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근데 반면에 미국은 경제가 좋습니다. 전체 1인당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 다 증가하고 있고 뭐라 해도 여전히 달러 패권은 여전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국이 어쨌든 미국을 대체하려면 자신들만의 담론이 필요하죠. 그렇죠. 매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밀었던 것이 인류 운명 공동체로 아니면 1대1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작년부터 세 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어로 GDI고 그다음에 GSI, GCI인데요. GDI 같은 경우에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로 해서 전 지구 발전 계획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빌라이제이션에서 문명. 나름대로 미국 주도 질서에 자신들의 새로운 대안을 했는데 읽어봤습니다만 제가 뭐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설득은 안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보편적인 규범의 원칙과 이것을 동참을 하면 전 세계 지구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생각은 드네요. 은연중에라도 역시 중화 사상이 깔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정확하게 보신 게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중국이 초강대국이 돼야 된다라는 게 계속 앞부분에 얘기가 돼요. 근데 우리가 중화 사상 말씀하신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라는 것은 베스트팔리안 조약 이후에 모든 주권 국가가 형식상으로도 형식상이지만 동등하게 형식은 그렇고 실제는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대칭적인 게 많. 근데 중국이 그리고 경험하고 그들이 말하는 세계 질서라는 건 처음부터 위계적인 거예요. 조공을 바쳐. 맞습니다. 이거죠. 그런 위계 질서를 과연 21세기의 주권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 갖게 하는 그런 걸 종합으로 볼 때 중국이 현재로서 정점이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교수님이 쭉 정리를 해주신 걸 들으니까
중국도 이제 갔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 속담에도 뭐 부자 망해도 3대는 간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중국이 지금 쇠퇴기에 우리가 잘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사드라던가 사드 보복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중국을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을 조금 객관적으로 못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쭉 말씀을 듣다 보면은 중국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쇠퇴기를 접어들고 그러면은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래도 저게 한 번에 뭐 1, 2년 안에 망하겠어?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막 국력이 하강이면 그게 중국이 더 내부가 시끄러워지면서 그게 좀 주변으로도 조금 시끄러워지고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데인저 존이라는 그 책의 핵심이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10년간 국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서 결국 시진핑 4년민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뭔가 긴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눈길을 좀 또 돌려야 된다. 우리가 북한한테 늘 보던 제가 그렇죠. 뭐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이른바 피포위 의식이죠. 포위당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정말 그런 선택을 해버리면 중국이 그리는 미국을 대체해서 세계 최강 대국이 될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렇죠. 네. 일단 대만에서의 군사적인 승리를 담보할 수 없고 그리고 설사 승리를 하더라도 모든 국가가 다 오히려 그러면 중국의 반대편에 서서 저 국가는 힘을 통해서 현상 변경을 하고 주권 존중하지 않는 국가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중국이 그리는 세계의 자발적인 공감대를 할 가능성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보십시오. 이게 전쟁이 어떻게 끝나던 러시아라는 국가가 맞는 세계의 질서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오명은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 질서를 끌어갈 수 있는 국가는 안 되죠.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국이 되면 됩니다. 네. 우리가 공유했던 제국과 패권은 다르거든요. 제국은 다 군사적인 힘을 갖고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데 근데 중국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일종의 패권 경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다 패권을 추구한다. 패권은 이런 겁니다.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가 패권 국가예요. 딱 2차 세계대전 그렇습니다. 승전국으로서 전 세계의 완전한 패권 국가가 됐던 미국. 그게 이제 그때 킨들버그 함정이라는 게 요즘 또 얘기가 나오는데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쇠락하면서 미국이 이 사실상 패권국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했었던 미국의 정책은 보호무역주의를 했고 고립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가 없어져 버려서 대공황이 오고 2차 세계대전으로 갔다. 그게 이제 킨들버그의 함정인데 현재 세계를 그걸로 그리는 의견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분위기다. 왜냐하면 미국이 옛날만큼 그런 패권의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 그건 능력과 의지 측면이 둘 다 있고요. 그렇다고 중국이 거기를 대체할 수도 없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패권이 다 없는 이걸 이제 대공위 시대라고 해갖고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그 황제가 없었던 그 기간에 혼란이 있었던 그런 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패권을 어쨌든 어떤 국가가 일정 수준 유지를 해야 그나마 무정부인 세계 질서에 질서가 부여될 수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결론 같기도 한데요. 그럼 미중의 이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공이 미국과 중국의 내부 사정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의 국내 정치. 그렇습니다. 네. 미국도 분명히 양극화, 민주주의 기능 이상이 있죠. 그렇죠. 그것을 뭔가 회복하고 일정 수준 해야 다시금 미국이 세계에서 끌어갈 수 있는 선도국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약간 다 좀 빠지면 격가지로 빠지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한 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이제 될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미국은 그래도 뭐 민주주의를 그 가치를 그 굉장히 체제 내적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반민주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걸 나름의 정화를 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물론 이제 대놓고서 대만을 침공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뭐 사람이 갑자기 개과천선해가지고 나 민주적 지도자 할래 이럴 일은 이제 없을 거고
상황이 계속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꼬이고 대외적으로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못해도 오히려 자꾸 그냥 소소하지만 아주 꾸준하게 뭔가 시끄럽게 만들고 뭐 대만을 꼭 막 공격할 듯이도 하고 아니면은 뭐 북한을 조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조금 한반도 쪽을 또 시끄럽게도 하면서 괜히 뭔가 좀 뭐 큰 건 터지는 건 아닌데 소소하게 좀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려서 마오쩌둥이 되느냐 등샤오핑이 되느냐 이 선택이 있는 거죠. 아까 방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건 마오쩌둥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면은 결국 중국은 굉장히 더 빠르게 소멸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신에 그 선택이 아니라 등샤오핑이 78년 이 개혁 개방을 선택하고 하는 그 선택을 다시금 시진핑이 한다면 그러면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뭐 쭉 설명은 이제 논리적 구조 뭐 근거는 쭉 설명을 해주셔서 알아들었는데 그냥 교수님 보시기에 중국 정점론 뭐 중국이 지금 진짜 정점을 곧 앞두고 있다 아니면 이미 정점이다 아니면 이제 쇠퇴에 들어갔다 약간 단계적으로 본다면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을 포함해서 이건 국제 질서의 변화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작년에 국가안보전략서를 얘기할 때 향후 10년을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10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변곡점,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뭐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중의 복합 위기다. 이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다. 그 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그 문제인데 정말 뭐 결론적으로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전히 우리 1945년 이후에 지금까지 온 질서 이것을 뭐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유무역, 법치, 주권 존중,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그리고 뭐 열린 다자주의 근데 그런 얘기들 거기에서 한국이 이만큼 번영과 안보를 지켜온 것이고요. 거긴 핵 비확산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유지해 가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 이거 그냥 잘못되면은 뭐 홉스가 말하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형식의 정글로 무정부 상태지만 그런 질서가 부여됐거든요. 그 질서를 없애버린다면 과연 세계는 어떻게 갈 것이냐. 여기서 저는 한국이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국력을 가진 국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과 비용을 감당하면서 이 때로는 미국도 문제가 있다는 거 분명합니다. 미국을 끌어가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동료 국가, like-minded country, 가치를 공유한 국가 힘을 합쳐서 세계 질서를 복원하고 끌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조금 좀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중국이 진짜 정점에 이미 들어서서 쇠퇴기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가정하에 그렇다면 북한 문제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전에 그래도 중국이 대놓고서 막 미국과 패권을 경쟁하겠다. 그 전에는 보면은 중국이 그래도 미국의 그 대북 전략 정책 여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도광양해를 벗어 던지고 나 이제 뭐 너랑 한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북한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 바뀌었고 북한도 물론 이제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뭐 실패하면서 그게 직접적인 계기긴 했습니다만 중국을 뒷배 삼아가지고 북한도 이제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중국이 진짜 쇠퇴기에 들어섰다고 하면 북한이 지금처럼 막 저렇게 못하지 않을까? 뒷배가 약해지는 거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오히려 저렇게 쇠퇴해졌지만 중국을 북한이 더 활용을 해가지고 더 뭔가 조금 모험주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좀 전망을 하면 어떨까요? 그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이건 사실 미중 북한과의 삼각관계로 놓고 그렇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간의 역사가 보여준 것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가 되면 북한 문제 결국 우리 핵 문제지 않습니까? 네. 핵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그렇죠. 주는 것은 분명하고 역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 핵 문제가 훨씬 더 풀기 어렵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북한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그들이 뭐 혈맹이고 한참모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세계 질서 측면에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을 바라보죠. 그것은 우리가 2012년, 17년 북한과 중국이 최악의 관계를 보이다가 18년 갑자기
뭐 북한이 나와서 그렇죠. 트럼프를 만난다 네. 하니까 시진핑이 네. 먼저 만난 거 다 그 역동에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미중 간의 관계가 나아진다면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일종의 그런 어떤 자산으로 보지 않겠죠. 부담으로 볼 수 있고 역으로 미중 부채로 볼 관계 수 그렇죠. 있다. 예. 미중 관계가 악화된다면 자산으로 생각. 지금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큰 틀에서의 미중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피크 차이나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마오쩌둥의 선택을 하냐, 딩샤오피의 선택을 하냐, 뭐 다 연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또 놓고 본다면 그 하스 그 저 미국 외교협회 전 회장 이분이 글을 하나를 썼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문제다 뭐 이런 그 취지의 뭐 또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또 화제 논란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중국이 설령 쇠퇴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역시 나름의 민주주의가 지금 약간 오작동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인종차별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서 미국의 내부가 또 안정이 돼야 미국의 대외 정책 역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만에 하나 중국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게 내년 대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면서 미국도 꼬이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 북한도 중국이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는 북한으로서는 조금 좀 마음에 안 들겠지만 미국 역시 저렇게 된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또 다른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국제 정치가 혼란해지는 게 미국 북한한테는 더 좋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 김정은이 그 작년 12월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세계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냉전이다. 그리고 또 세계는 다극 체제로 그렇죠. 들어간다라고 전원회의에서 얘기를 해버리죠. 그 내용을 전체를 쭉 보면 방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세계를 김정은이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글도 하나 썼는데 그 북한이 그리는 세계. 실질적인 것과는 다르게 자신들이 원하는 희망사항을 넣고 또 막스주의가 얘기하는 그 결정주의적인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그리는 그림은 그거죠. 다시 세계가 기존의 질서가 흐트러져야 자신들의 핵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계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져야 거기서 중국을 더 끌어들이고 미국과 대적할 수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신냉전이라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신냉전 구도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극 체제라는 것은 미국의 그 유일 이극 체제가 무너지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재밌는 게 양극 체제를 얘기를 안 해요. 미중의 양극 체제가 아니라 다극 체계를 빼버린 미중의 양극 체계도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들이 말하는 주체와 자주로 하나의 일종의 자신들도 거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로 남겠다라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니까 그건 방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세계 질서, 북한이 원하는 세계 질서는 거기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 중국이 물론 뭐 지금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꼭 쇠퇴까지 가는 거냐? 그 중국 정점론 자체가 조금 아닌 거 아니냐? 뭐 요런 좀 약간 반박도 있다고 하던데 요건 어떤 내용일까요?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전체적인 추세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일시적인 경제 어려움이고 뭔가 이게 조금 그 조정 정도의 시기지 이게 쇠퇴기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그건 미래 예측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정확하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현재의 논리 구조나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말씀드린 피크 차이나에 대한 그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쨌건 뭐 중국 당연한 거지만 뭐 한미일 정상회의의 어떤 결과물도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중국의 반응도 중요하니까 중국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서 중국이 진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우리도. 그렇죠. 뭐 세계 질서 변화와 함께 제가 늘 강조하고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판에 놓고 보면은 세계의 질서의 지배 그 규모가 달라지고 있는데 한국 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잘 보고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고 예측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바둑을 놓을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미국 편에 쓴다, 일방적으로 중국 편에 쓴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 구도를 보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남북해설 오늘은요, 중국 정점론을 놓고서 중국을 어떻게 조금 바라봐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 또 박원권 교수님한테 들어봤습니다. 마침 우리 박 교수님이 유튜브를 또 새로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 박원권 이렇게 딱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테니까 한번 또 우리 박 교수님 유튜브도 한번 또 찾아가 봐주시면 또 국제 정세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